경기도 외곽의 낡은 창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한지우가 벽 가득 붙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강민재의 사진을 중심으로 방송국 임원, 기획사 대표, 정치인들의 얼굴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관계도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각 인물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 직책, 관련 사건, 연루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5년간 수집한 증거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USB 여러 개가 날짜별로 라벨링되어 투명 케이스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카세트 녹음기 옆에는 테이프가 3개 놓여 있었죠. 노란 봉투에 담긴 의료 기록들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플라스틱 파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은 앨범처럼 코팅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손으로 그 물건들을 하나씩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각각의 증거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기억났어요. 손가락 끝에서 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조심스럽게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공간이었지만 올 때마다 숙연해졌죠.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 소리가 조용한 창고에 울렸어요. 화면이 켜지자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재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앱, CCTV 모니터링 프로그램, 증거 파일, 백업 시스템까지. 빨간 점 하나가 강남 펜트하우스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호는 화면을 확대해 주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경비 시스템까지 확인했습니다. 내일 펜트하우스에 들어갈 거죠?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가 벽에 붙은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태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사건 파일을 펼쳐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득했죠. 위험할 겁니다. 5년 전처럼 또 지우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번엔 달라요. 제겐 형사님이 있잖아요. 지우가 검은 가방을 열어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음성 송신기, 비상신고기였습니다. 태호가 그것들을 받아 지우의 옷에 하나씩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는 재킷 안쪽 깃에, 송신기는 목걸이처럼 목에, 신호기는 주머니에 넣었죠. 무전기로 연결 상태를 테스트하자 지우의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노트북 스피커로 전달됐어요. 태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볼륨과 주파수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태호는 백업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롤되어 내려갔죠. 모든 증거 파일이 세계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최 기자와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상시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죠. 만약 지우의 심박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신호가 30분 이상 끊기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3중 백업입니다. 태호가 화면을 지우에게 돌려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지우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면 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세 곳에 동시 전송될 겁니다. 최 기자님, 변호사님,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예요. 지우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생머리 가발을 쓰고 평소에 온화한 표정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눈빛을 순진하게 만들었죠.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는 제스처까지. 거울 속 그녀는 누가 봐도 순수하고 수줍은 신인 배우 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벗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스위치를 끄듯 감정이 사라졌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평면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태호가 빨간 펜으로 동선을 표시해가며 설명했어요. 출입구, 비상구, CCTV 위치, 경비실까지 모든 것이 표시되어 있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선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창고를 나서기 전 지우는 벽에 붙은 5년 전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이수진의 모습이었어요. 순수하고 꿈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그 사진 속 소녀는 아직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몰랐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던 그 소녀. 지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강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태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백미러로 그녀를 확인했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5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복수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시상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강민재가 대상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끊임없이 터지며 그의 완벽한 미소를 포착했죠. 민재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트로피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영광을 저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돌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함으로 가득했어요. 깊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매니저 박성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 국민 배우 강민재, 5년 연속 대상, 완벽한 연기력과 인성 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시상식이 끝나고 민재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했어요.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할 때도,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그의 미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지만 민재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깊이 앉아 트로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성우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다음 주 일정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죠. 월요일 광고 촬영, 화요일 드라마 대본 리딩, 수요일 잡지 화보 촬영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지만 민재는 피곤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재는 편안한 표정으로 뒷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죠. 그는 눈을 감고 오늘의 영광을 되새겼습니다. 5년 전에 그 일은 완전히 영원히 묻혔다고 확신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어요. 상자는 깔끔한 갈색 포장지로 쌓여 있었고 민재의 이름만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성우가 출근하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에 상자를 놓았죠. 민재는 소파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민재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상자를 힐끗 봤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손짓했어요. 성우가 가위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서 피로 얼룩진 듯한 낡은 흰색 손수건이 나왔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구석구석 갈색 얼룩이 져 있었죠. 민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손수건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그것을 펼쳤죠. 거기에는 2020년 3월 14일이라는 날짜만 붉은 잉크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황급히 일어나 상자를 닫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민재가 상자를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상자를 밀어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상자였어요. 성우가 펜트하우스 문을 열자 바닥에 놓여 있었죠. 똑같이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부러진 금색 목걸이가 검은 벨벳 천위에 놓여 있었어요. 목걸이 펜던트는 절반이 깨져 있었죠. 그리고 메모지 하나. 기억하시나요? 라는 짧은 문장이 같은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즉시 보안실에 연락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각도의 영상을 빨리감기로 돌려봤어요. 하지만 배달인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죠. 키와 체형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상자를 놓고 사라졌어요. 성우야, 경비실에 연락해. CCTV 전부 다시 확인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또 택배 상자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것은 더 낡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테이프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상자를 열자 5년 전 부산 해변가 호텔의 낡은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바래져 있었고 호텔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위스키가 대리석 바닥에 퍼지며 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키카드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가쁜 숨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죠.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옥상의 차가운 바람, 이수진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난간 너머로 떨어지는 그녀의 비명소리까지. 형님, 이거 5년 전 그 일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후로 5일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일주일간 도착한 물건들이 마치 전시물처럼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손수건, 목걸이, 키카드, 5년 전 신문 스크랩, 그리고 오늘 도착한 흑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20세 이수진의 모습이었죠. 각각의 물건 옆에는 날짜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민재와 성우는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성우는 태블릿으로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했죠. 화면을 확대하고 느리게 돌리고 멈춰가며 분석했지만 배달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형님, 이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에. 성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경찰은.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어요. 컴퓨터, TV, 냉장고까지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죠. 비상등만 깜빡이며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딛는 구두 소리였죠. 성우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지만 손이 너무 떨려 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벽을 더듬어 찾아 뒤로 물러섰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발소리만 계속 가까워졌죠. 문은 분명 이중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직접 확인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철컥. 두 번째 잠금 장치까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울렸어요. 민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진 채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의 실루엣이 흔들렸죠. 그 뒤로 더 큰 남자의 실루엣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천천히 마치 유령처럼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자의 발소리는 가볍고 규칙적이었어요. 남자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죠. 민재와 성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실루엣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민재와 성우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켜졌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인 배우 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촬영장에서 보던 그 순진하고 수줍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 입던 화사한 색 옷 대신 전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녀 뒤로 중년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김태호였어요. 그는 전직 형사 특유의 냉철한 눈빛으로 민재를 응시하고 있었죠.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재 선배님. 지우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침착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평소에 밝고 가벼운 톤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죠. 민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태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경찰 배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전직 형사입니다. 5년 전 이수진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성우는 소파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더듬거렸죠. 112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성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죠. 민재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죠. 작은 검은색 USB였지만 그것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설었어요.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녀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누구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머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긴 생머리 가발을 벗어냈죠. 천천히 마치 가면을 벗듯이 그 아래로 짧게 자른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어요. 성우가 뒤로 물러서며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우를 바라봤죠. 지우는 천천히 옷깃을 내렸습니다. 목 뒤에서 어깨까지 이어진 깊고 붉은 흉터가 드러났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몇 초간 로딩 화면이 돌아가더니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5년 전 어두운 호텔 복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화면 속에서 민재가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여성의 손이 문틀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민재가 더 세게 끌어당겼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비명 소리까지.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의 이수진이 복도를 급하게 뛰어나가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손으로 입을 막고 울면서 뛰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민재가 복도로 나와 그녀를 노려보는 장면도 선명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옥상이었어요. 밤하늘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민재가 이수진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음성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 누가 너를 믿겠어? 넌 그냥 신이고 난 국민 배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민재가 이수진을 난간 너머로 밀어버리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어요. 이수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 비명소리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정적만이 흘렀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5년 전 신문 스크랩을 꺼내 민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에는 신인 배우 이수진, 바다투신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죠. 신문 속 여성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지우의 얼굴, 닮아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이수진 당신이 5년 전에 죽이려 했던 사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웠어요. 민재는 뒤로 물러서며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민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지우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더 깊이 파묻혔어요. 당신이 절 밀어서 전 바다로 떨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조류가 절 외딴 섬으로 떠밀었어요.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날 외딴 섬 보건소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전 거기서 도망쳤어요. 당신이 날 찾아내. 다시 죽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지우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당신 얼굴을 보면서도 참았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2개의 USB를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당신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거래를 시작하죠. 지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가 테이블에 놓인 USB 3개를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방금 본 건 당신이 절 죽이려 한 장면이죠. 지우가 2번째 USB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서 민재가 호텔 CCTV 저장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함께 호텔 직원을 만나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이어졌죠. 목격자들을 하나씩 찾아가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걸 어떻게? 5년 전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백업해뒀더군요. 양심이 있었나 봐요. 지우가 3번째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아직 보여드릴 순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증거들 말고도 5년 동안 제가 모아온 다른 증거들이 더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녹음 파일, 그리고 공범들의 명단도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죠. 뭐라고?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름이 나오더군요. 방송국 임원, 기획사 대표, 국회의원까지. 지우가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일의 시간을 드리죠. 3일 후 정오에 기자회견을 여세요. 그건 불가능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진실을 자백하는 겁니다. 5년 전 일, 증거인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요. 그럼 난 끝장이야.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원래 끝났어야 했어요. 5년 전에요. 태호가 지우의 옷깃을 살짝 당겼습니다. 안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보였어요.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세 곳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거부한다면? 지우가 세 번째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메이저 방송 3사에 동시에 제보될 겁니다. 기자회견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예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궁금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3일이 지나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알게 될 겁니다. 지우와 태호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절 건드리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죽거나 다치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해뒀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민재와 성우만 남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죠. 민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태호의 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지우의 집, 민재의 펜트하우스, 그리고 창고까지 모두 이상 없었죠.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이수진 사건 파일을 꺼냈어요. 노란 표지의 파일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죠. 실종 신고서를 펼쳐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경찰서 조사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35살의 젊은 형사 태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수진의 부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딸의 사진을 내밀었죠. 형사님, 우리 수진이가 호텔에서 행사 도우미로 일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사흘 전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태호는 수사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CCTV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복도를 뛰어나가는 이수진의 모습을요. 그 전에 강민재가 어떤 여성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서울 본청으로 돌아온 태호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강민재를 조사해야 합니다. 김 형사, 제정신이야? 강민재가 누군지 몰라? CCTV에 뚜렷이 나와 있어요. 이걸론 증거가 불충분해. 그리고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며칠 후였습니다. 부산 해변에서 이수진의 신발 한 짝과 가방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냥 투신 자살로 종결해. 그럴 순 없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김 형사, 더 이상 파지 마. 이건 명령이야. 경찰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 결국 사건은 이수진 실종, 투신 추정, 시신 미발견으로 공식 종결됐습니다. 태호는 사표를 던지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태호는 현실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기자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죠. 김 형사님,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5년 전 호텔 직원 진술서요.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태호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최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끝낼 겁니다. 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비쳐 들어왔어요. 같은 날 오후 신문사 사무실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각자의 책상에서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최 기자는 태호의 사무실에서 받아온 자료들을 책상 가득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나갔습니다.
5년 전 호텔 직원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의 증언이 적혀 있었죠. 사건 당일 밤 강민재 씨가 관리실에 와서 CCTV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지시했어요.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옥상 CCTV 카메라 영상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경위, 윗선의 압력 정황, 그리고 사건이 투신 추정으로 급하게 종결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최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공모, 5년간 은폐된 진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각 증거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며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사건 당일 호텔 상황, 실종 신고, CCTV 영상 삭제, 목격자 매수 정황, 경찰 수사 중단까지. 후배 기자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모니터를 힐끗 봤어요. 대박 기사네요. 이거 나가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중히 해야겠지. 법적 검토도 받고. 최 기자는 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조직적 은폐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빠르게 채워졌죠. 다음 날 새벽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민재와 성우가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권, 항공권을 챙기고 큰 캐리어에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었어요. 한지우가 제시한 72시간 중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형님, 정말 가는 겁니까? 여기 있으면 끝이야. 외국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민재가 거울 앞에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민재는 계속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확인했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빨리 가. 네, 형님.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이제 2시간만 있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정면의 대형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긴급 속보 국민 배우 강민재, 5년 전 신인 배우 실종 사건 연루 의혹.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운지 안 사람들이 하나둘 TV를 보다가 민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강민재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그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성호야, 빨리 가자. 민재가 급히 일어나 모자를 더 깊이 눌렀으며 탑승구로 향했죠. 하지만 탑승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였어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선배님? 네가 여기에 어떻게? 지우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뉴스의 강민재, 공항서 도주시도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업로드되어 있었어요. 전 항상 한 발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공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할 거예요. 민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출구 쪽에서 경찰 2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재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그를 따라 뛰었죠. 공항 안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어요. 민재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에도 경찰차가 막고 있었어요. 강민재 씨, 그만 멈추십시오. 민재는 멈춰섰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나 전화 한 통만. 조용히 하세요. 변호사는 서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성우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소속사 법무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날 저녁 9시 TV에서 뉴스가 시작됐어요. 긴급 보도입니다. 국민 배우 강민재 씨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5년 전 이수진 실종 사건의 개요가 나왔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어요. 모자이크로 처리됐지만 민재의 행동은 명확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종됐다고 알려진 이수진 씨가 실제로는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TV에 던졌어요. 화면이 금이 가며 깨졌죠. 하지만 영상과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재 씨의 모든 광고 계약이 파기됐으며 현재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긴급 하차 조치됐습니다.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속사 대표였어요. 민재 씨, 모든 계약이 파기됐어요.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표님,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우린 더 이상 못 도와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속사 법무팀 변호사와 매니저 성우였어요. 민재가 문을 열자 들어온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 해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죠. 이게 무슨...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입니다.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성우가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저도 가족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성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화면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강민재 씨는 5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 진짜 두려움이었죠. 서재에 둔 개인용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지우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부산 호텔 옥상 자정 마지막으로 만나죠. 마이너스 한지우. 민재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펜트하우스를 에워싼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반짝였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였죠. 그날 밤 부산행 KTX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맨 뒷칸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만 스쳐 지나갔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부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그곳이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철문을 밀어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옥상 난간에 지우가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죠. 민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래로는 검은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출렁이고 있었죠. 태호가 옥상 입구 계단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기억하시죠? 3월 14일 밤 10시 당신은 저를 이 옥상으로 끌고 왔어요. 민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죠.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쫓아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당신은 제 목을 조르고 난간 너머로 밀어버렸죠.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지우가 천천히 옷깃을 내렸습니다. 목과 어깨의 흉터가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USB를 재생했습니다. 강민재의 술 취한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섞여 흘러나왔죠. 나 사람 죽였어.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지. 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걸 어떻게... 당신 옛날 매니저가 우연히 녹음했대요. 그리고 5년간 보험처럼 갖고 있었죠. 전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걸 받았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호텔 건물 벽에 반사됐죠. 민재가 난간을 잡고 검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이수진을 밀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5년 전엔 내가 널 밀었지. 이번엔... 지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건 너무 쉬운 탈출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살아서 대가를 치르세요. 감옥에서 평생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면서요.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숙인 거였죠. 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5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이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로 가득 찼어요. 맨 뒷자리에 지우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재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는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5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이며 권력을 이용한 2차 가해까지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영상, 자백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의료 기록 등이 모두 스크린에 차례로 띄워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5년 전 호텔 옥상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재가 이수진을 난간 너머로 미는 장면에서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민재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은 5년 동안 이 모든 사실을 은폐했고 도주하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증인석에 김태호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불법적으로 종결됐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었음에도 묵살당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민재가 최후 진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모든 것을요. 민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 강민재를 성폭력, 살인미수,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우는 표정 없이 민재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복도로 나온 지우를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건물 밖으로 나가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살아야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강민재 사건 판결 후 일주일, 연예계 전체가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임원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끊임없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연행됐어요. TV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방송사의 뉴스가 교차 편집되며 연예계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보도됐죠. 방송국 김모 임원은 신인 배우들의 캐스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서류 상자와 컴퓨터를 박스에 담아 나르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기획사 대표는 회색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국회의원 회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이 단상에 섰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연예계 로비를 받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성호가 형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펜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재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식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성우가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신문사 편집실이었습니다. 최 기자가 밤을 새워 연속 특종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권력의 공모, 5년간 은폐된 진실, 피해자 13명 추가 확인이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죠. 최 기자, 이번 기사로 올해 탐사보도상 확정이에요. 동료 기자가 축하했지만 최 기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5년 전에 이걸 밝혔어야 했는데. 여러 방송사가 동시에 이 사건을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연예계 전체가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으로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읽고 있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잠시 멈췄죠. 태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연기를 시작할 건가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제 진짜 이름으로요. 한지우가 아니라 이수진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심리치료센터 상담실이었습니다. 수진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비해 악몽은 좀 줄었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꿔요.
수진의 얼굴에는 1년 전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가 자주 보였습니다. 상담사가 차트에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계속 6년 전 그 밤이 떠올라서요. 지금은 많이 다르시죠?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보였어요. 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냥 숨 쉬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 센터를 나왔습니다. 길을 천천히 걸으며 길거리 카페에 들렀어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며 점원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수진이 도착한 곳은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벽에는 연극 포스터와 오디션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대본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태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형사님, 어서 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 오디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대학로 소극장인데 작은 무대지만 괜찮아요. 무슨 작품인데요? 두 번째, 인생이라는 1인극이에요.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의 이야기죠.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딱 맞는 작품이네요. 수진이 서랍을 열어 6년 전 자신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수진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이 사진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태호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사님,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말로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디션 날 꼭 연락 주세요. 네, 형사님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책상이 달력에는 대학로 소극장 오디션 -5월 15일이라고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대본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나는 묻습니다. 복수가 나를 살린 걸까요? 아니면 대사를 연습하는 수진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진짜 삶을 향하고 있었죠.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죠. 수진이 대학로 소극장 공연 포스터가 인쇄된 전단지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최 기자가 수진 옆으로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최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전단지를 최 기자에게 건넸어요. 다음 주 초연이에요. 꼭 보러 와주세요. 당연하죠. 달력에 표시해둘게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최근 연예계 개혁 법안이 통과됐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이제 제2의 이수진은 없겠죠. 그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아니에요, 형사님이랑 기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멀리서 김태호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과 최 기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수진이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그녀의 손바닥에 살며시 내려앉았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최 기자가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이제 진짜 행복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수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벚꽃길을 걸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 대학로 소극장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벚꽃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